있고, 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배울 내용은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경제. 이제 정치사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쭉 한번 정치사 배웠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붕당 정치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은 조선의 전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과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과전법이라고 한다면 조선하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과전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1391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에 세워졌거든요. 조선 건국 연도가 1392년이지. 사실은 이성계가 자기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이렇게 조선 세우기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을 거냐? 아니야, 그지? 내가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라고 계획할 때 그 전에 오히려 1년 전에 이미 조선을 세우기도 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큰 그림의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은 엄밀히 말하면 고려 말에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1391년에 이제 과전법이라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하고 이 조선은 이제 과전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전법이 바뀌어가요. 바뀌어가는데 오늘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고려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고려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전시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전시과 우리 변천하는 거 배웠잖아.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전시과,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한번 개정되고 또 개정돼가지고 경정전시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전시과의 내용 자체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품, 관품을 고려하냐, 뭐 전직, 현직을 고려하냐 이런 내용들로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에서도 지금 현재 관리들에게 어떻게 수조권을 줬고 그 수조권이 어떻게 변해갔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먼저 그 두 번째로는 그걸 배울 거고 전반적인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 활동 쭉 한번 배우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본주의, 농사 짓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이러한 나라였어요. 경제 정책의 핵심이 농본주의예요. 농본주의.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중농정책을 펼쳤다. 뭐 똑같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중농정책을 펼쳤느냐. 첫 번째 농경지 확대.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는 농경지가 먼저 확대가 되어 있어야겠지. 그래서 농경지도 확대시키고 농업기술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걷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 농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어. 국가적으로. 너도 나도 농사지어. 농사가 잘 지어지고 농사를 지어야 국력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알겠죠? 뭐 우리가 요즘은 뭐 이공계 쪽을 좀 장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 경제가 산다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농업 했던 거지. 상대적으로 장사하는 거 상업 천시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상공업의 통제. 장사하는 걸 대단히 천시히 여겼고 대단히 뭐 좀 수준 떨어진 상스럽게 여겼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교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공업이 통제당했고 그리고 왜 그때는 당연히 도로나 교통수단도 미비해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지도 않았고 이것을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진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이러한 농업 경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다지 상공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상공업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화폐 유통도 그다음에 상공업 활동도 무역도 모두 다 아직은 미비했기 때문에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서 이러한 생각도 바뀌고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유학자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조선 후기 경제 배울 때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어땠다? 농업 위주의 중농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전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전법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내용. 전현직 관리들에게 경기도 지방의 토지 수조권을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과전법은 얘들아 토지제도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과전법은 엄밀히 말하면 관리들에게 월급 주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고려의 전시과처럼 관리들이 나라에 충성을 해서 일을 하면 이거를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줬냐면 땅으로 준 거야. 땅으로. 그러면 이 땅을 줄 때도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땅을 너가 가져라 라는 소유권이 아니야. 이 땅을 준다라는 개념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준 것이야? 수조권을 준 것이야. 그럼 이 말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수조권이 뭐야? 이 땅에서 그렇지. 농사를 지은 어떠한 사람이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지? 그 세금을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거를 걷는 거를 수조권이라고 해요. 그럼 관리들한테 너 이 땅 줄게 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수조권 줄게 라는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 네가 거둘 수 있는 권리 줄게야. 정확하게 이해했죠?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거는 토지의 수조권을 준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아. 자, 첫 번째로 전현직이야. 전직, 현직 모두 준대요. 전직, 현직 모두 다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 지방이야? 경기도 지방에 한정했어요. 경기도 지방에 한정을 했어요. 왕께서 태조께서 나라 이제 조선이란 나라 세우기 전에 지금 고려 말 상황 어떠니? 권문 세족들이 지금 이미 막 그 땅 엄청난 땅 차지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다 불질러 버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지금 난리가 아니죠. 야, 우리 이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 땅 문서 뭐 이런 뭐 건물에 대한 문서 다 불질러 버린 거야.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고려 그렇게 다 불질러 버리고 조선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제? 조선의 태조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공인을 세운 소위 말하는 훈구파, 관학파라고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걔네들 이제 공신들 딱딱딱딱 배분해주고 그 배분을 해줄 때 이 과전법을 토대로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어디 지방만 자기가 딱 통제할 수 있는 지방 안에서 이러한 수조권을 배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토지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제 과전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조율을 인하시켜줬다. 수조율을 인하시켜줬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조율을 적용을 했느냐? 10분의 1 정도를 적용을 했대요. 그럼 엄청나게 인하된 거예요, 사실은. 농사 짓고 나서 이 정도의 뭔가 수확물이 나왔는데 이 중에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면 됐던 거였어요. 수조권으로. 그 다음에 병작 반수 금지. 이 병작 반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내가 농사 지었을 때 딱 반틈 딱 갖다 바치는 이게 이제 병작 반수인데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떤 측면에서 가장 부담스럽냐면 이 말이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얘들아. 자, 봐봐. 지금 조선 전기에 이제 지대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병작 반수라는 말 안에는 이제 사실은 똑같은 말은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타조법과 동일하게 보통 쓰여요.
그러면 이제 이 타조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조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왜 미리 설명하냐면 이따 조선 후기에 나중에 우리가 도조법으로 이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타조법의 개념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자, 타조법이라는 말은 분배율로 따져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병작 반수에서 수학량의 몇 분의 몇을 세금으로 낸다 그랬어. 2분의 1이었잖아. 병작 반수니까. 병작 반수 말하는 거야, 지금. 병작 반수니까 2분의 1이잖아. 50%잖아. 지금 분배율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분배율로.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만큼의 수량이 나오던지 간에 무조건 반틈이야. 무조건 반틈. 근데 도조법이라는 거는 분배율이 아니고 액수로 딱 지정을 해놔. 액수로. 자, 그러면은 머리를 잘 생각을 해봐. 자, 10이야, 10. 내가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수학량이 나왔다라고 쳐봐. 말이 안 되는 뭐 대충 너희들이 계산하기 쉽게 10이야. 자, 타조법에 의하면 도조법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야, 너 무조건 5만큼 나한테 내놔라고 이 지주하고 내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하고 약속을 한 거야. 5만큼 내놔 약속을 했어. 자, 그럼 타조법에 의해서도 50%니까 10이라는 수확물이 나왔을 때 지주한테 얼마 바쳐야 돼? 50 바쳐야 돼. 5 바쳐야지. 5. 11대 10. 계산하기 쉽게 11대. 11대 5라는 숫자 바쳐. 그 다음에 도조법일 때도 어때? 5라고 지정을 해놨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 소장농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20만큼을 낸 거야. 20만큼을. 수확량을. 그러면 타조법에 의하면 얼마 내야 돼? 10이야. 무조건 율이니까. 분배율이니까. 근데 도조법에 의하면은 똑같이 5만 내면 돼. 나머지 15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농의 입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겠어? 일할 맛이 나지. 열심히 내가 일하면 이것 빼고 나머지 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고. 소장농을 위해서는 사실은 도조법이 더 좋은 거지.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반대로 타조법에 의할과 도조법에 의해 이거를 우리 지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지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왜 내 얘기 들어. 뭐 질문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지? 친구한테 뭐 물어보는 것 같길래. 아니지? 타조법의 지주 입장에서 아니 내가 농산물이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오는 돈도 수확량도 어때? 커지잖아. 그 지주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니? 간섭을 한다고. 야, 농사 잘해. 이렇게 지어. 저렇게 해. 하고 푸시 넣고 간섭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도조법에 의하면은 어때? 간섭 안 해. 막말로 5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10 말고 어느 날은 농사를 못 지어서 5만큼을 밖에 못했어. 그래도 얘는 나한테 5 다 줘야 되잖아. 이러든 저러든 나한테 정해지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한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도조법이 왜 도조법으로 갔는지 알겠지. 그리고 무조건 도조법으로 간 것도 아니야. 도조법이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다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도조법이라는 게 나온대. 일부러 내가 그 개념을 미리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병작 반수라는 거는 타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조선 전기의 지대법 중에 하나인데 수확량의 2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되다 보니까 지주의 간섭이 심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병작 반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금지시킨 거예요. 2분의 1세로 내는 이 병작 반수를 금지시키고 농민들의 경작권도 보호해주는. 이게 바로 조선의 과전법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과전법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 과전법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이러한 땅으로 인해서 세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고려시대 때 너희들이 그 토지제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조선의 뭐 전시가 외에도 이런 군인전 뭐 등등등 구분전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드린 게 있거든요. 프린트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구분전에 해당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신전은 한자가 지킬 수 믿을 신이야. 관리가 어떠한 관리가 조선의 관리가 과전법을 받고 있었어요. 과전법으로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관리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아내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을 지키면 말이 듣기 좋지.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으면 이 말이야. 제가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어도 계속 먹고 살 수 있게끔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과전법이 이제 원래는 남편이 죽으면 과전법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수신전의 명목으로 너 남편 없으니까 이거 줄게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세습을 시켜줘요. 이 명목으로.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하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뭐 보험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남편이 공무원이었을 때 이제 우리도 지금 실제 그래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연금 받고 있는데 액수 조금 줄여가지고 부인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보호 차원에서. 휴량전은 이거야.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고 기르다는 뜻이야. 어린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어린 자식에게 주는 땅. 얘네들이 이제 자랄 때까지 세습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명목으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세습이 증가하다 보니까 너희들 봐봐. 경기도라는 이 지방의 땅은 한정적이잖아. 관리들에게 땅 줬다가 수조권 줬다가 다시 다른 관리 들어오면 또 이 땅 그대로 또 다른 관리 주고 또 얘가 그만두고 또 다른 관리 들어오면 또 이 땅 다른 관리 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땅이 묶여버리는 거잖아. 세습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토지 경기도 지방의 토지가 점점 이제 월급으로 줄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이 부족해지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세조 때 직전법이라고 해서 현직에게 현직 관리에게 고려의 전시과랑 조금 비슷한 대목이 있죠. 마지막 전시과 때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바뀌었잖아. 이거랑 비슷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시킨 거지. 세습 자체가 안 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결과 지배층의 농장이 증가하는 계기가 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적 소유가 증가했다라는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확대시켜 줄게.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관리야. 내가 수조권을 갖고 있었어. 어차피 내가 죽어도 수신정이랑 휴량전 이런 명목 등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땅을 계속해서 퇴직해도 갖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세조가 어떻게 했어? 다 없애버렸잖아, 지금. 현직 관리 외에는 이제 수조권 안 줘 이거잖아. 내 소유권 이제 나 퇴직과 동시에 뺏기 내 연금이 사라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 첫 번째는 최대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긁어 모을 수 있을 때 막 긁어 모으는 거지. 돈을 축적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받을 수 있는 수입 최대한 긁어서 미리 올려 받는 거야. 지금 수조권. 그러니까 농민들만 죽어 나가겠지. 농민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나 퇴직함과 동시에 이제 내 돈줄이 없어.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내 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바락바락 돈 모아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조권에 이제 연연할 수가 없잖아. 수조권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관심을 돌리냐면 소유권에 관심을 가져요. 이제 이 땅 내가 가져버려야겠다라는 거지. 그 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수조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지 내가 이 땅을 정말 소유권을 내가 하냐 마냐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어차피 땅 수입 나오니까. 근데 이제 수입권이 끊기니까 내 땅을 만들어야겠구나에 관심이 꽂힌 거야, 얘네들이. 이해됐지? 그래서 실제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매매랄지 겸병이랄지 개간이랄지 이런 등등등의 소유가 가능한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몰입해서 결국에는 사적 소유, 농장, 이걸 큰 땅, 농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농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지? 그래서 결국에는 직전법이 세조 때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현직 관리, 수조권, 이게 핵심 용어고 농장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가
자, 관수강급제라는 방법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 자, 가만히 봤더니 성종께서 보셨더니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말이 그래 성종 때 이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남용하는 거야. 아까 방금 말했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아까쯤에 막 다 긁어 모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내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갖가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과다하게 수치해가는 거지. 농민들이 괴롭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요. 이제 성종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조권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 땅에서 수조권을 바로 관리가 가져갔어. 그랬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조선이 개입을 하는 거야. 관리를 뽑아요. 야, 너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 손대지 마. 자, 모든 땅에서 나오는 세금 다 누가 걷어? 국가에서 걷는 거야. 국가에서. 하나의 관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야. 국가가. 걷어서 이제 나머지 관리들에게 어떻게 해줘?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조권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 어떻게 보면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바로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직접 내가 양반 관리에게 낼 수조권 내지 않고 딱 정해진 약속한 돈만 나라에 딱딱딱 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전주 수조 방식에서 관수 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 방식이 예전에는 누가 수조했어? 전주. 땅의 주인이 수조를 했어.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이 전주가 누구야? 국가에서 수조권을 받았던 관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수조 방식 이렇게 하지 않고 관수관급, 관에서 받아서 관에서 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지? 관수관급으로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거. 자, 헤어져. 둘이 헤어져. 얼른 둘이 헤어져. 여기 봐 그냥. 헤어져. 네 자리로 가세요. 자기 자리로 가세요. 깨워주고. 너무 아름답게 자셔가지고. 언니, 잠신이 오셔도 무찔르셔. 무찔러 알았지? 여기 봐, 여기 보고. 자, 그럴 수 있어. 잠신이 가장 무서운 신이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을 어떻게 이기니? 그래. 나 예쁘게 앉아. 아줌마처럼 앉지 말고. 나 예쁘게 앉아봐. 그래. 자, 그래서 그 결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명종 때 이제 최종적으로 직전법을 아예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수조권을 준다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지금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주고 있잖아. 인력 낭비야. 얼마나 이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이미 이제 수조권을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 다 없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러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 완전히 녹봉.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지금 월급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관리들에게 이제 녹봉이라는 형태로 월급을 챙겨주는 거고 이러한 수조권이라는 거 자체를 직전법을 다 폐지시킵니다. 어느 왕 때? 명종 때. 그러면서 이제 전주 전객제라는 것이 소멸해요.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그러면서 지주 전호제. 약간 경제적인 관계로 바뀐 거죠.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후기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주 전객제라는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적인 신분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라는 관리가 대다수의 양반이 수조권을 가져가는 이 양반이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객들에게 수조권 그 세금을 가져가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이런 제도 직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전구 전객제라는 거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경제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 관계지. 정말 내가 내 땅이야. 내 땅이 너무 넓네. 내 땅에서 농사 지을 사람 계약하자. 나 농사 짓게 해주세요. 농민들이 와서 농사 짓고 이제 정말 그야말로 계약 관계, 경제적인 관계로 바뀐 거지.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확대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작반수제는 그냥 보편화돼 버리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기는 해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를 살펴봤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 봐봐. 자, 이제 토지의 수조 방식에 대한 문제 제도이긴 하지만 편의상 토지제도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자, 토지제도가 1391년에 제일 처음에 조선 세워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조선 세우기 바로 마지막 작업으로 과전법이 생겨났어. 그제? 이거를 세조 때 어떻게 했니? 직전법으로 바꿨지. 직전법으로 바꿨지. 여기서 여기로 바뀔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 전직을 빼고 현직만. 그랬지. 수신전, 휴량전 없애버렸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명종 때 이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폐지시키면서 이 과전법 체제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한편 이건 수조 방식이야. 수조 방식. 수조 방식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전주가 수조했죠. 그지? 나라에서 수조권이라는 형식으로 관리가 땅을 받은 관리가 직접 수조를 했단 말이야. 전주 수조 방식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수관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야. 성종 때. 그지? 여기 지금 사실은 시기상으로 했을 때는 직전법, 관수관급, 직전법 폐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시기상으로 시대 그 왕의 군주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관수관급제라는 수조 방식으로 바뀐 거야. 이거는.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좀 구별을 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전법에서 직전법 폐지 사이에 사실은 이 관수관급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방식이 바뀐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그 밖의 경제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반들은 경제 기반이 뭐였느냐? 방금 전에 우리 배웠던 과전과 녹봉. 그 밖에 뭐 사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와 노비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양반들의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농민들의 생활은 어땠느냐? 농민들의 생활은 자, 농업 기술이 조선 지금 전기니 후기니? 전기야 후기 아니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래. 전기야. 2년 3작이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어요. 2년 3작. 널리 보급.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서 모내기법이 이제 실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아니야. 이제 남부지방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2년 3작은 뭐야? 이제 시작이야. 널리 보급이야.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시비법이 발달을 해서 서서히 휴경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2년 3작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라는 농서가 있습니다.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우리 고려 후기 때 이암, 농상지묘 이암, 고려 후기 때 농상지묘 이암 이 농서 있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는 조선 초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사직설은 세종이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있는 이러한 농업 서적들 다 엮어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정초랑 등등등의 이런 인물들이 세종의 명을 받고 만든 거야. 수지바에서 만든 거야. 농사직설. 알겠지? 누구의 명으로? 세종의 명으로. 그런데 자, 이 금양잡록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또 만든 조선 초기의 농서가 있어요. 이거는 강희맹이 혼자 문신이었는데 얘가 이제 퇴직하고 금양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자기가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쓴 책이래요. 쓴 책. 그래서 실제로 사계절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시어머니인가 자기 장모님인가 장인인가의 그런 무덤 근처에서 이 금양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실제로 자기가 퇴직 후에 금양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직설, 정초, 그 다음에 금양, 잡록, 강희맹
조선 어디야? 조선 초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농민 생활 안정으로 뭐 구황 차류라고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대처 방식 등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119 응급 대처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제도를 이제 썼다라고 하고 뭐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거 썼고 이때 이제 수공업은 거의 관영 수공업이 위주가 됐어요. 아무래도 조선 초기는 아까 방금 우리 배운 것처럼 농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수공업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관 주도에서만 공장 안에 장인을 등록시켜가지고 그 장인이 수요품을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보자. 상업도 아직은 어때? 활발하진 않았겠죠. 그지? 그래서 시장이라는 말이야. 그지? 왕실이나 관청에서 물품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얘네들이 받은 혜택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만 팔 수 있는 혜택을 줬어요. 시전 상인 들어봤지 얘들아? 시전 상인.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시전이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신에 얘는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려시대 때도 있었지 얘들아. 경시서, 뭐 평시서라고도 하는데 불법적인 상행위,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장사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야. 보는 거. 그 다음에 장시가 이제 16세기에 가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장시라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부상의 활약이 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가 뭐야? 우리도 지금 말바우장, 먼장 해가지고 말바우 장날이 며칠이더라? 엄마들은 다 알아. 며칠 이렇게 3, 5, 7 며칠 날 장이 열린다 이런 거 들어는 봤죠. 그런 게 비슷한 거야. 전국에 이제 며칠 날 이렇게 장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장시라고 하는데 그 보부상들이 자기가 물건을 팔 때 며칠 날은 저쪽 지방에 장시가 열리네. 너 가가지고 또 거기서 장사하고 또 이제 물건들 다 사가. 원래는 보부상이란 말 자체도 보상, 부상 합친 말이야.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또 짐 다 싸가지고 내일은 며칠이냐 계산해가지고 또 장시 열리는 곳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또 장사 열고 이게 장시죠. 그다음에 뭐 화폐. 이제 화폐는 뭐 이거는 유통이 부진했기 때문에 딱히 뭐 암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태종 때 저화라는 지폐, 그다음에 세종 때 조선 통보 있었대요. 고려든 조선이든 애들아 화폐하면 숙종이에요. 화폐하면 숙종. 알겠지? 그래서 고려에도 숙종 때 이런 화폐, 그다음 조선의 숙종 하면 상평, 통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암기할 때 좀 편합니다. 무역은 명나라. 이거는 뭐 대외 관계할 때 우리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오늘의 핵심은 과전법이죠. 과전법. 오늘의 핵심은 과전법.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제도의 변화. 우리 몇 시까지야? 25분. 5분 남았네. 5분 안에 이거 못해.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수치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조선의 수치제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